그리고 그게 저는 지난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네. 잘 아시겠지만 언론중재법을 문재인 정부 때 네. 개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런 가짜뉴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그 이동관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가짜뉴스 가지고 지금 들고 나왔는데 가짜뉴스 관련해서 그 전에 그거 개정하자고 했을 때 거품을 물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때는 맞아요. 폐간도 아니에요. 그냥 언론중재위원회 벌금을 조금 늘리자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것마저도 반대했었잖아요. 언론 맞아요. 탄압이라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네. 되겠다면서 네. 정말 거품 물고 얘기했던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변을 하나. 그러니까요. 아, 되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가짜 뉴스라는 걸 내세워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가짜 뉴스는 허울이고 네. 그걸 통해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이걸 가짜 뉴스로 매도를 하고 그걸 공격을 해서 그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혹은 정부 관계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딱 특정 몇몇 언론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만 보시면 신문사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방송만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고 그것도 뭐 TV조선이든 뭐 혹은 채널A든 종편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도 심의 안건이 없느냐? 그렇지 아니죠. 않아요? 네. 거기도 지적을 계속 받고 계속 있거든요. 그러나 전혀 입에 올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녀 사냥을 위해서 좌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특정 언론에게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사실은 잔인한 행위이죠. 그렇죠. 그리고 방송 이제 방심위도 이번에 뭐 새로 한 명을 또 임명해서 그 사람을 위원장을 앉히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럼 방심위도 정치 심의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참 우려가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방심위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영역이 인지 아닌지가 되게 한 끗 차이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빨리빨리 많이 해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판결을 내려놓으면 그게 선례로 남기 때문에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다 특정 언론에서 하는 것들은 다 가짜 뉴스. 그거는 척결해야 될 대상이고 중대 범죄라고 얘기하고 대통령마저도 거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 방심위가 과연 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방심위 해체를 국민들이 들고 나올 수도 있다 하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사실 이제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방심의 정치 심의, 그러니까 정치의 편향성을 심의하는 거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폭력이나 뭐 이렇게 너무 선정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미국도 사실은 방통위가 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하거든요. 심의 자체를. 그냥 뭐 일반 폭력성, 아동에게 폭력성이 보이게 위험을 있거나 아니면 선정적인 내용 이거는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하는데 네. 정치적 분야는 아예 안 해요. 근데 우리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맞아요. 방심위 구조가 6대3 구조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좀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도 네, 네. 계속 이 법을 어떻게 개정할 건가를 한참을 지금 논의를 하다가 왔는데 그 이동관의 방통위와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 좀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야 되겠다. 말씀하셨던 그런 방심위의 비정상적인 구조들 그리고 방통위는 협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최소 과반수 이상은 참석해서 과반이 의결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다는 없어요. 것으로 두 명이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했죠. 네, 그 맞아요. 협의제 기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두 명은 안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 지금 이러고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손을 봐야 되겠다. 그 제가 윤석열 정부 고작 1년 반밖에 못 겪었지만 느낀 건 뭐냐면 참 손이 많이 가게 하는 정부다. 왜냐하면 국민은 아주 기본적 상식이고 헌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이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 물론 의도적으로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참 많은 법들을 고쳐놓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겠구나. 그렇죠. 맞아요. 예. 고 의원님이 그 예전에 MB 네. 정부 때도 KBS에 계셨나요? 그때 그랬죠. 그 파업할 때도 그럼요. 170일인가 80일 파업했었잖아요. 그때가 예. 저희 88 사태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예. 2008년 8월 8일에 충격이었던 게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때로 방송국 안으로 밀고 KBS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예. 예. 그래서 많은 선배 동료들이 막 다치고 막 피나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였었는데요. 예. 그때가 이제 정현주 사장을 이제 몰아냈죠. 강제로 예, 해임하는 맞아요. 그거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집회, 집회의 사회를 봤죠. 파업을 했었죠 그때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어린 기수라 선배들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갓 입사한 지 몇 년 되지도 네, 않았으니까 제가 2004년 입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저 그거 하면 안 되냐고. 사회 보는 거. 네, 예, 별것도 아닌데 네. 어쨌든 아나운서가 잘할 수 있는 그렇죠. 특기가 그런 거니까 제가 할게요. 근데 사실은 좀 꺼려지지 찍히잖아요. 거기 그렇죠. 사회 보는 순간 찍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사람은 완전히 블랙리스트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사장 임원단 몇몇한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보다 국민들이나 혹은 언론인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저는 더 제 명예에 흠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마이크를 잡았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 언론 탄압과 파업이라는 게 그냥 뭐 며칠 하고 혹은 한두 해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9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사실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빚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아기가 2011년생, 2014년생이에요. 그리고 2008년에 이제 88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들을 받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중국으로 1년간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고 그 기간에 아마 파업을 좀 세게 했고 갔다 오자마자 그때 이제 사원행동이라고 해서 이 노조가 처음 공식적으로 1,000명이 돌파되는 숫자가 이제 저의 가입으로 이제 1,000명 넘었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파업을 했을 때가 이제 첫째 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파업했을 때가 또 둘째 임신했을 때 막 이래가지고 우리 선배들 사이에서는 이제 KBS 선배들은 다들 아는데 고민정이 휴직을 하면 불안하다. 왜냐면 매번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2017년에 제가 KBS를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2월에 나왔는데 그때에도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촛불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2월쯤에 2016년 12월, 17년 1월 이쯤에 이제 나 아무래도 나가게 될 것 같다. 이제 막 이런 마음을 먹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선배들이 이제 모르시는 선배들이 야 이제 혹시 고민정이 또 휴직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때 불안해. 이제 곧 파업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분위기가. 불안해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제 그만두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늘 이 파업을 하는 동료들한테는 이게 마음의 빚이 좀 있어요. 그들하고 고통을 같이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뛰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미디어법 반대할 때 저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그랬구나. 교수할 때 네. 계속 저도 반대를 했었고 뭐 칼럼 쓰고 또 언론 노조 와서 강의도 하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휴스턴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었으니까 휴스턴 영사관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서 저한테 압박하고 했었어요.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요? 왜냐면 영사관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파견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사로 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학교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너무 세게 왜 하시냐고 왜 그렇게 세게 칼럼을 쓰시냐. MB 때예요 그때가. 미디어법 MB 때. 반대. 제가 반대 운동을 했거든요 계속. 그때가 국정원이 언론 사찰할 때잖아요.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럼 돌아보니까. 교수님도 그 있을 것 목록에 같아요. 올라가 있을 수 아마 있겠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뭐 하여간 별짓을 다 했어요. 미국에 있는 교수한테다까지 그랬었어요. 그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그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생산한 문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한 이만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문건들을 보면 뭐 무슨 언론사는 땡땡땡은 좌파 편향 기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누구는 배제. 이제 그렇게. 뭐 선거 네. 방송 때는 네. 뭐 편파적인 뭐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좋지. 뭐 이 사람은 회사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음. 막 이런 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찰인 사찰이네. 것이고 네, 네. 실제로 그거로 유죄를 받았죠. 국정원 그랬었죠. 관계자들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저도 중간에 있겠네요. 계셨구나. 텍사스 주립대 교수 최진봉 뭐 그러겠네.